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광입니다. 북한은 매번 열병식 때 신형 탄도미사일들을 공개를 합니다. 이번에도 MIRV, 즉 각기 개별 유도가 가능한 탄도를 가지고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를 또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탄도미사일이라는 무기체계는 특이하게도 내부를 까기 전에는 제대로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전차 같은 무기체계랑은 달리 발사되는 모습만 보고서도 이게 대충 어떤 물건인지, 앞으로 어떤 미사일이 나올지 대충 가늠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왜냐면은 탄도미사일이라는 물건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한 기술적인 테크트리를 거쳐가지고 물건을 내놓았고, 기술적인 난이도 역시 테크 레벨을 한 단계씩 올릴 때마다 비슷비슷했거든요. 새로 출시되는 탄도미사일들도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인 양 크기나 외관이 엇비슷하게 많이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수렴진화라고 해가지고 굳이 다른 나라의 물건을 카피하지 않더라도 이런 형태가 가장 잘 나가더라라는 것을 기술을 개발하면서 경험적으로 터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차 같은 재래식 무기들을 예시로 들자면은 각 나라별로 개발 환경이나 운영 환경이 다 다르고 세대별 구분도 굉장히 애매하다 보니까 외관이나 장단점도 다 달라요. 반면 탄도미사일은 지구 대기권 상층부와 우주공간이라는 운영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운영 환경은 어느 나라나 다 동일한 부분입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지구 이외에 다른 행성에 위치한 나라는 없잖아요. 일단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비슷한 테크트리를 거치게 된다는 이 탄도미사일의 테크트리 한번 쭉 타고 올라가 보죠. 첫 번째로 액체 추진식 발사체가 초반에 나옵니다. 액체 추진식 같은 경우에는 액체 형태의 산화질환 연료를 분사하는 엔진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날아가는 방식인데요. 액체 추진식이 날아가는 원리는 그냥 자동차 엔진 생각하시면 편해요. 연료를 노즐에서 많이 분사하면 출력이 상승하고, 노즐에서 덜 분사해주면 출력이 떨어집니다. 연료가 액체니까 그만큼 추력을 순간순간 조절해주기가 굉장히 용이한 거죠. 그만큼 로켓을 제어하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비교적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액체 추진식 단거리 미사일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액체 추진식 미사일인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몰래 들여가지고 카피한 화성 556형 미사일이 존재하죠. 참고로 북한은 생각 외로 오리지널 스커드 미사일을 소련으로부터 제공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소련은 북한이 허지거리하고 다닐까봐 스커드 미사일을 안 줬고요. 대신에 사거리 65km짜리 루나 단거리 무유도 로켓만 줬습니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어네스트존 로켓이랑 비슷한 포지션의 물건이었죠. 그래서 북한은 중동에 무기를 판매하는 겸 중동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갖다가 들여와가지고 역설계해서 지금의 화성 시리즈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거리를 점점 늘립니다. 이제 드디어 액체 추진식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액체 추진식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단계예요. 북한도 스커드 미사일의 카피판인 화성 6형의 사거리를 늘려가지고 사거리 1300km짜리 준중거리 탄도탄인 로동 미사일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사거리를 더 키워가지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과 무수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준중거리 탄도탄쯤 되면은 이때부터는 정점고도가 보통 우주공간이에요. 그럼 뭔가 또 하나 욕심이 나지 않겠어요? 바로 인공위성 한번 띄워보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는 발사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만드는 김에 군사적으로의 용도를 거의 포함하지 않고 페이로드를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키웁니다. 여러 개의 엔진을 갖다가 클러스터링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죠. 이런 식으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립니다. 근데 거리가 한 8,000km 정도 떨어진 나라가 자꾸 눈에 거슬려. 그러면은 우주 발사체에다가 핵무기를 달아가지고 니네 나라 상공에서 살짝 떨어뜨려준다 라고 한번 협박해봅니다. 이렇게 우주 발사체형 대륙간 탄도탄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R7 로켓 그리고 은하 3호 로켓이 있죠. 장점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고요. 단점은 그 외 전부입니다. 우주 발사체를 그대로 사용했다 보니까 군용으로서의 사용이 거의 전제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번거로운 지상용 로켓 발사대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크기도 쓸데없이 거대하겠죠. 그럼 적으로부터 발사 준비 사실이 쉽게 들통이 나겠고, 그럼 역으로 핵공격을 당해버리거나 혹은 킬체인 같은 걸로 발사해보기 전에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군용에 걸맞는 액체 추진식 ICBM을 개발합니다. 대륙간 탄도탄이죠. 우주 발사체형 ICBM이랑은 달리 모양이 굉장히 정갈해요. 그리고 규격화가 되어 있고, 이 덕분에 미사일을 사일로에 넣거나 혹은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적으로부터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가 있죠. 화성 13, 14형이 대표적인 예시고요. 근데 ICBM인데 사거리가 애매해. 대륙간 횡단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국이 위치한 그 대륙에 아무 곳이나 때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넘어가는 ICBM을 개발합니다. 화성 15형이 대표적이죠. 근데 이왕 만드는 김에 상대 적국의 대륙에 있는 상대 적국의 우방국들도 조지고 싶어. 그래서 사거리를 끝판왕까지 키워가지고 전지국권 타격이 가능한 ICBM을 만듭니다. 사거리가 1만 5천 킬로미터 이상으로 굉장히 길죠. 참고로 북한 지금 이거 만들어냈습니다. 화성 17형이 대표적인 예시죠. 근데 이런 액체 추진식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발사 전에 연료를 넣어줘야 돼요. 이 연료 주입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평소에 채워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액체 추진식 로켓에는 산화제랑 연료로 액화산소랑 케로신 같은 굉장히 반응성과 부식성이 어마어마한 물건을 갖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항상 미사일의 연료를 채워넣을 수가 없어요. 폭발 위험성도 크고 미사일이 자체 부식으로 인해서 고장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핵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전에 연료 주입해주다가 상대방이 정찰자산에 걸려들면은 킬체인 같은 걸로 선빵 필승 당해버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슬슬 고체 추진식 탄도미사일에 군침이 싹 도는 겁니다. 고체 추진식 로켓 같은 경우에는 추진체가 고체로 되어 있고 이 연료 분말 안에 산화제가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별도의 연료 주입 과정 없이 5분 정도면 곧바로 쏴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체 추진식 로켓의 원리는 여러분 삐리팡 폭죽 생각하시면 편해요. 고체 연료에 한번 불 붙여가지고 점화를 시작하면은 출력을 조절하거나 중간에 끌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추진기관의 명칭 자체가 고체 추진식이랑 액체 추진식이랑 아예 다르기도 한 거예요. 고체 추진식은 모터라고 부르고 액체 추진식은 엔진이라고 부르죠. 로켓 모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불타오르기 때문에 로켓의 제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급발진 나가가지고 시속 250km로 고정으로 달리는 차를 가지고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미사일을 제어하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액체 추진식 미사일에 비해서 한두 템포 늦게 고체 추진식을 갖다가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북한 역시 그러했던 겁니다. 액체 추진식 중거리 탄도탄이 나오면은 그제서야 고체 추진식의 중거리 탄도탄이 나오고 액체 추진식의 ICBM이 나오면은 그제서야 고체 추진식의 중거리 탄도탄이 나오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체 추진식 중거리 탄도탄으로는 북극성 시리즈가 있죠. 이쯤 되면은 다음 레벨업 결과가 뭔지 뻔히 보이지 않나요? 바로 고체 추진식 ICBM입니다. 북한은 화성 18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마스터했습니다. 고체 추진식 ICBM이고 사거리는 무려 1만 5천 킬로미터입니다. 전 지구권 타격이 가능한 고체 추진식 ICBM이라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그런 미사일을 북한은 기어코 개발을 해내고야 만 것입니다. 사거리를 충분히 키웠으면 이제 또 한 차례 레벨업을 해야죠. 대륙간 탄도탄이 비싼 물건이니만큼 핵탄도 하나만 배송해주기에는 너무나도 로켓 배송 비용이 아까워요. 그래서 더 많은 핵탄두를 장착해가지고 적국에 로켓 배송해주기 위해서 좀 더 미사일의 크기와 출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각기 개별 유도가 가능한 핵탄두를 개발해가지고 그 탄두 여러 개를 핵미사일 하나에 장착하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럼 핵미사일 하나에 핵탄두가 막 8개씩 들어가 있다 보니까 미사일 하나만 쏘면은 도시 8개가 막 곱창 나겠지. 북한의 경우는 화성 15형부터 이 단계에 있다고 지금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MD 체계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는 1단 로켓의 경우에는 어떤 게 주로 들어가냐면은 적의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특히 그 중에서도 발사 순간을 포착하는 펜스 모드, 그러니까 빔을 갖다가 낮은 각도로 뿌려가지고 미사일이 올라올 때를 탐지하는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와 그리고 DSP 위성 같은 적외선 영상 정찰 위성들을 속이는 방법이 현재 나와 있죠.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은 미사일이 처음에 발사되고 나서 그냥 쭉 고도를 높여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발사 초기에 잠깐 한번 엔진의 출력을 쫙 줄여줍니다. 고체 추진식 같은 경우에는 추진체를 갖다가 일부러 그 타이밍에 조금만 연소되게끔 성형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몇 초간 있다가 출력을 다시 정상으로 재점화해가지고 올라가는 방식이죠. 이러면은 펜스 모드를 운영하는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입장으로서는 발사하다가 실패한 걸로 인식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클러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뭐냐면 그냥 잡음이라고 생각하고 뭐야 이거 그냥 넘기는 거야. 열형상 정찰위성 같은 경우에도 커지던 여론이 갑자기 확 줄어들었으니까 발사 실패나 혹은 오경보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중간 단계에서는 2단 추진체가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분사를 한 번씩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궤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낙하 예상 지점이랑 예상 코스가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참고로 대공미사일이 탄도탄을 유격할 때는 대공미사일이 탄도탄을 따라가서 맞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탄도탄의 예상 코스에다가 대공 미사일이 날아가서 길막을 해가지고 셀이 맞는 방식으로 요격을 해요. 근데 탄도미사일의 예상 코스가 계속 바뀌니까 이게 대응이 어려워지죠. 종말 돌입 시에는 탄도랑 똑같이 생긴 디코이를 갖다가 우르르 여러 개 뿌려줘가지고 뭐가 디코이인지 뭐가 진짜 핵탄도인지 헷갈리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돌입할 때 탄도가 변칙성으로 기동을 하거나 중간에 감속 기동을 해가지고 잠깐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낙하하는 방법도 있죠. 이러면 당연히 적이 예상 코스를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최후의 순간에 요격을 진행해줘야 될 종말 요격 체계들이 우왕좌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의 기술인 극초음속 활공돌입체, 즉 HGV를 이용하는 식으로 발전합니다. HGV는 극초음속으로 중간 단계에서 활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코스 예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포물선 비행을 안 하니까 도무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MD 체계 회피 기술 중에서는 가장 끝판왕격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방가르드가 있죠. 이런 거를 당연히 ICBM에 적용시킨다면 굉장히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북한은 이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개발해가지고 준중거리 탄도탄, 중거리 탄도탄에 적용시키더니만 2024년 4월 2일 화성 16 나형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모두를 놀라게 했죠. 그것도 고체 추진식으로요. 이런 HGV를 사거리 15,000km가 넘어가는 전지국권 타격이 가능한 ICBM에 넣는다면 그 효과가 엄청나겠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에 투자하는 만큼 전지국권 타격이 가능한 고체 추진식 HGV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이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인 셈입니다. 우리가 게임 계속하면은 몹 계속 잡다 보면은 언젠간 레벨업 하듯이요. 근데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저는 살짝 현타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극초음속 활공비행이 가능한 ICBM, 뭐 MIRV 탑재 ICBM 이런 거 사실 우리나라랑 별 관계가 없어요. 북한이 저런 삐까번쩍하고 굳이 안 써도 전쟁 나면 우리는 단거리 탄도탄만 수백 발이 날라올 거니까요. 아니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안 가도 이미 방사포 사정권 안에 수도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런 건 뭐 미국이나 일본이 주로 걱정을 해야 되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삐까번쩍한 거 보고 나서 벌벌 떨면서 지르는 것보다는 우리 안보 환경에 맞는 KA-MD 체계를 계속해서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단거리 탄도탄 방어가 가능한 탄도탄 종말 방어 체계에 집중을 해야겠죠. 다만 이제까지 언급한 이 미사일 발전의 테크트리에서 유일하게 예외인 나라가 하나 있다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한미 미사일 협정이라는 족쇄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런 실전 배치용 액체 로켓 추진 미사일을 만들거나 연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는 1970년대에 습득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 추진식 로켓 모터 기술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만 하나 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판 거예요. 그래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들은 죄다 고체 로켓 추진 방식으로 쭉 도배가 된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쓰던 현무1 탄도미사일이랑 동일한 방식의 고체 로켓 추진 방식이다 보니까 사거리나 페이로드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최대한 은폐시키는 것에 용이하기도 했었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체 추진 로켓의 기술력만 동원해도 현재 한국은 1만 킬로미터가 넘어가는, 어쩌면 사거리 1만 5천 킬로미터 정도의 전지국권 타격이 가능한 3단 고체 로켓 추진 방식의 ICBM을 만들 기술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미 만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거 다 제 뇌피셜인 거 아시죠?